일단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리플 XRP 코인 같은 경우는 물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김치 코인 아니냐라는 그런 별명까지도 붙기도 하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워낙 힘들었다 보니까 립도 속이라고 하는, 리플의 또 속냐라고 하는 약칭도 있었는데, 리플 XRP도 좀 펀더멘탈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비전이 좋은 코인이거든요. 10월 10일 날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를 때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017년 말 2018년 초에 그 5,000원 가격선을 완전히 뛰어넘지 못해줬기 때문에 현저히 좀 많이 눌려 있다,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플 빅뱅의 저자이자 현재 타임 레버리지 채널 운영하고 있는 작가 문창훈입니다. 이렇게 또 인사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리플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리플 XRP 코인에 대해서 투자하시기 전에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 블록체인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고 이제 막 조금씩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리플 XRP든 어떤 계열을 담당하고 어떤 유틸리티를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투자를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크게 한 범주를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블록체인 영역 중에서도 자산 클래스의 영역, 가치 저장 수단의 영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플랫폼의 영역이라고 해서 뭐 약간 인터넷 같은 어떤 월드 컴퓨터의 개념으로 어떤 그렇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런 계열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XRP가 이제 범주에 해당하는 건데 조금 유틸리티성이 있는 좀 더 결제, 페이먼트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결제 코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XRP 같은 경우는 1,000억 개로 구성된 하나의 암호화폐고요. 리플사가 2012년에 만든 하나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게 XRPL이라고 해서 한국어로 번역하면 리플 원장인데, 그 원장 안에서 결제가 진행이 될 때 혹은 트랜잭션이 발생이 될 때 유틸리티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바로 XRP 혹은 리플 코인, 뭐 이렇게 많이 혼용해서 같이 부르시죠. 그래서 이런 코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고, XRP 같은 경우는 발행량이 좀 많아요. 1,000억 개가 있다 보니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2,100만 개에 비해서는 매우 많죠. 매우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스위프트망을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가치의 인터넷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진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점점 더 쓰임이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한 가지 제대로 짚고드리고 싶은 점은 XRP 코인 자체가 리플사에서 좀 핸들링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서 중앙화된 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리플 원장에서 쓰이는 코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리플 원장은 탈중앙화 되어 있는 하나의 레이어 1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활용될 수 있는 코인이다 보니 태생 자체는 이 탈중앙성을 가지고 있다, 중립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플과 다른 알트코인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리플 XRP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제 쪽, 이제 화폐에 좀 더 가까운 코인이다 보니까 빠른 트랜잭션, 즉 다시 말해 굉장히 빠르게 결제가 처리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TPS라고 해서 초당 몇 개의 트랜잭션, 이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느냐 능력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그 지표를 봤을 때도 비트코인이 한 6개에서 7개 정도의 1초에 이제 거래가 가능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20개, 뭐 많으면 30개 정도로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느린 국면이 있지만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이 UNL이라고 하는 특정 노드 자체적으로 비잔틴 합의 방식, 굉장히 빠르게 이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1,500건에서 3,400건 정도 굉장히 빠른 그런 트랜잭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 부분이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TPS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리플보다 더 빠른 코인들도 많습니다. 뭐 아발란체라든지 뭐 솔라나라든지 뭐 중국계 코인의 트론 같은 경우도 트랜잭션이 매우 빠르게 처리가 되는데, 무엇보다 리플 같은 경우는 더더욱 큰 유틸리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유 자체는 이 스위프트 금융망이 지금 점점 대전환의 시기로 다가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연결망, 원청 기술, 분산 원장 자체를 리플의 그런 기술력을 활용하려고 꾸준하게 파일럿을 해왔고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큰 차별성과 강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수많은 코인 중에서 리플을 추천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인가요?
네, 물론입니다. 저는 뭐 암호화폐 투자를 뭐 XRP 하나만 하는 건 사실 아니고요. 뭐 비트, 이더, 뭐 솔라나, 에이다, 심지어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와 같은 밈코인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무엇보다 이제 막 4차 산업혁명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의 투자 관점은 물론 XRP와 같은 그런 굉장히 미래 비전이 좋은 코인에 막대하게 투자하는 것도 맞지만 이 시장 섹터에 대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장격을 차지하는 코인들은 앞으로 비전이 정말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분산화를 해서 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듯이 이런 시장에 투자한다라는 마음으로 현재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 스위프트 시장 자체를 타겟팅하고 있다 보니 앞으로 이제 금융기관의 채택도 있을 거고 심지어 현물 ETF도 이제 점점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통금융과의 융합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게 또 투자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하나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외국의 전문 투자자분들은 리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일단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리플 XRP 코인 같은 경우는 물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김치 코인 아니냐라는 그런 별명까지도 붙기도 하고 뭐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 워낙 힘들었다 보니까 릿도 속이라고 하는 리플의 또 속냐라고 하는 약칭도 있었는데 사실상 그 기관의 중심에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한 3위 정도 됩니다. 1등이 미국이고요. 그 다음이 일본. 그 다음이 이제 한 대한민국 정도 이렇게 많은 거래량의 볼륨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비트코인보다 XRP의 거래량이 더 높은 그런 때가 많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한국에서도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개인들이 관심이 많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 XRP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봐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정말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테슬라를 일찍부터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뭐 테슬람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처럼 리플 XRP도 좀 펀더멘탈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비전이 좋은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XRP에 좀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사실 가격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비트, 이더, 그 다음 이제 리플 XRP인데 비트코인은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뭐 1억 5천만 원, 1억 7천만 원, 8천만 원 이제 조만간 또 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좋다라고 말은 듣지만 뭐 500만 원, 600만 원이 넘어 있는 가격이다 보니 한 번에 많이 매수하기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섹터에 있는 게 이제 리플 XRP 시가총액 지금은 조금 밀려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좋은 뉴스도 나오고 물론 뭐 퍼드성 기사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좀 확실히 우리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가격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플이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뭐 현재 뭐 리플뿐만 아니라 10월 10일 날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를 때렸잖아요. 중국한테 100% 관세를 발효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뭔가 방어책으로서 압박을 또 했다 보니 그때 엄청난 대규모 청산이 있었죠. 그때 이후로 지금 뭐 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현재 김치 프리미엄도 거의 5% 이상 뛰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아마 1주, 2주 정도는 아마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XRP뿐만 아니라 많은 메이저 알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도 조금은 내려와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017년 말, 2018년 초에 그 5,000원 가격선을 완전히 뛰어넘지 못해줬기 때문에 현저히 좀 많이 눌려 있다,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 투자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 XRP 코인 같은 경우는 진짜로 투자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약간 원수한테 이거 투자하세요라고 추천한다고. 그 정도로 투자 난이도가 정말로 높습니다. 저도 이제 리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책도 쓰면서 확신을 한 사람으로서 너무 좋은 코인인 거는 맞는데 정말 이 가격적인 부분이 따라와 주지 못하다 보니까 진짜 이 투자가 쉽지 않구나라는 걸 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암호화폐 판 자체를 볼 때 하나의 그 세력,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그 프레임을 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버틸 수 있는 거지. 이제 한마디로 조금 더 진정성 있는 투자,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조금 더 시야를 넓혀야지만 이 리플 XRP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리플은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네, 일단은 XRP 투자를 만약에 고려하시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뭐, 나도 한번 투자해 봐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드신다면, 무조건적으로 한 번에 많은 돈을 넣기보다는 좀 쪼개서 분산 투자하시면서, 좀 DCA라고 하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 내가 한 달에 뭐, 30만 원, 50만 원 적금 넣듯이, 한 달에 10만 원씩 XRP 천천히 모아가시면서, 뭐,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타임 레버리지 채널 영상도 꾸준히 좀 보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는 그런 투자자로 조금씩 성장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치보다는 가격을 먼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업비트나 빗썸 거래소 들어가도 3천 얼마다, 4천 얼마다 가격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개인 투자자는 이 가격 변동성에 힘들고 멘탈이 좀 이렇게 막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학습과 공부, 거기서부터 따라오는 믿음이나 내공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완전한 공부 좀 천천히 하시면서 투자를 점진적으로 이어가시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 그래서 본인이 혹시라도 여유자금 1,000만 원 정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한 번에 들어가고 두 번에 나눠서 넣는 게 아니라 그 1,000만 원을 100일 동안 뭐 하루에 10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관심 가지면 좋은 코인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항상 이제 코인 말씀을 드릴 때 시가총액을 항상 먼저 봐요. 뭐 시가총액 높은 코인들은 그만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 단단할 뿐만 아니라 이미 기관에서 많은 인덱스로도 활용이 돼서 이런 유대계 금융들이 꾸준히 매수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열려 있기도 하고 또 파트너십 자체라든지 그 재단의 어떤 수익률과 어떤 매출 규모를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비트, 이더, 리플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또 도널드 트럼프가 솔라나와 에이다까지 총 5개의 자산 클래스를 비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5개 정도의 코인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뭐 지금 현재는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좀 떨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 미중 무역 갈등도 결국에는 치킨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할 그런 국면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자체도 이게 너무나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 11월 어느 순간에는 이제 좀 예산 협의안이 나와서 다시 미국 정부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시점이 나올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비트 이더만 가지고 있는 현물 ETF가 지금 꾸준하게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또 승인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방향성을 사실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은 아니고 앞으로의 계절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게 된다면 중장기적인 패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 클래스가 암호화폐, 그중에서도 시가총액이 높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좀 큰 그림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 전달드립니다. 애플이 리플의 생태계와 연계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전통 금융과 플랫폼들과 이 블록체인이 융합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게 큰 청사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애플페이가 리플의 인터레저 프로토콜과 연동될 수 있다라는 뭐 약간의 퍼드성 느낌의 기사가 요즘에 좀 난무했는데 일단은 공식적으로 리플사든 애플사든 이것을 뭐 확인하거나 인정을 했거나 이런 스탠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리플 XRP를 투자할 때 혹은 뭐 정말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는 뉴스만 보고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이 회사와 이 회사 간의 직접적인 유착관계라든지 그런 커넥션이 있는지 과거의 어떤 문서들의 문건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리플의 초기 투자자 중에 산탄데르라고 하는 스페인의 최대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서 과거에 애플페이와 리플사가 만든 인터레저 프로토콜 2015년도 10월 달에 만들었거든요. 그 기술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공식 보고서가 확인이 됐고 그뿐만 아니라 리플이 지금 현재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니움의 자회사 인스타램이라고 있어요. 니움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국경 간 결제 회사고 거기서 이제 해외 결제를 맡고 있는 인스타램 하나의 자회사 영역이 있는데 이 인스타램이라고 하는 회사가
리플페이와 협력을 하고 있고 또 백단에서는 리플사의 기술력인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스타룸이라고 하는 매개체 통해서 애플페이와 리플의 기술력인 인터레저 프로토콜이 연동되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정황상 포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애플의 대주주를 봤을 때는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과 같은 유대계 금융 엘리트 자본들이 들어와 있는데 리플의 초기 투자자만 미루어 보더라도 아까 언급드렸던 산탄데르뿐만 아니라 구글 벤처스도 마찬가지고 태국 시암은행이라든지 스탠다드 차타드와 같은 영국의 금융기관들 모조리 다 들어와 있거든요. 심지어 CME 그룹까지도 CME 벤처스를 통해 리플에 초기부터 투자했고 그들의 대주주를 미루어 보았을 때 애플의 대주주와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정말 이 플랫폼과 전통금융이 바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사의 그 인터레저 프로토콜 기술이 융합되면서 같이 통합되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무엇보다 리플의 목표는 스위프트망을 대체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만든 인터레저 프로토콜의 버전 4 자체가 작년 10월 달에 스위프트망에 공식적으로 신청이 돼서 이미 승인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미루어 보게 된다면 리플의 앞으로의 위상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마침표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최근에 주목할 만한 리플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리플 같은 경우는 10억 달러를 본인들이 조달을 해서 XRP를 사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런 발표도 나왔어요. 이 말은 무엇을 또 시사하냐면 XRP는 탈중앙화된 코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XRP 같은 경우는 리플 원장에서 활용되는 코인인데 이 리플 원장이라고 하는 레이어 1 퍼블릭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플랫폼이에요. 누구나 다 들어와서 개발도 할 수 있고 결제 활용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활용될 수 있는 코인이 XRP인데 지금 리플사도 물론 많이 어느 정도 물량을 쟁여놨지만 그들이 이제 10억 달러를 또 조달해서 사들인다라는 것 자체는 XRP는 중립적인 위치, 주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그런 기사였고 또 그뿐만 아니라 G트레저리라고 하는 하나의 재무 기반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작년에 스위프트의 그 프로필 파트너를 봤을 때 역시나 G트레저리랑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이 각각의 재무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새로운 스위프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G트레저리라고 한 회사를 리플사가 최근에 10억 달러를 주고 완전히 M&A 사들였습니다. 이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리플사의 목표 비전인 인터넷 오브 밸류, 우리는 스위프트를 경쟁하는 게 아니라 공존하겠다,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자체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발자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올해만 하더라도 뭐 스테이블 코인 결제 플랫폼 회사인 레일도 2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 심지어 히든 로드라고 하는 이 브로커리지 회사까지도 12.5억 달러, 암호화폐 씬에서는 가장 큰 M&A 인수 합병이었거든요. 그들은 자본력이 워낙 빵빵하기 때문에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인프라 회사라든지 어떤 플랫폼이 있다면 파트너십을 맺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들여버립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회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인즉슨 점점 리플 페이먼트의 인프라가 확장이 되면서 XRP가 유틸리티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근 기사들을 보면서 또 그 사들인 회사들이 어떤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XRP 투자 이어나가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리플의 ETF 승인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원래였으면은 10월 중하순, 지금 이 방송이 나갈 시점에는 SEC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파이널 데드라인이 왔기 때문에 승인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깜깜무소식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10월부터 이제 예산안 통과가 안 됐죠.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바마 정부 때부터 있었던 헬스케어 쪽 지원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 때문에 좀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셧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공무원들, 규제 기관들이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만간 또 리플 행사 때문에 뉴욕에 한번 가게 되는데 공항도 지금 뭔가 좀 되게 번잡하고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해서 좀 걱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XRP 현물 ETF, 솔라나 현물 ETF 100건이 넘는 알트코인 현물 ETF들이 다 보류 상태, 펜딩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플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남은 하반기의 가격 전망, 뭐 어디까지 오르고 언제 오르고 이 부분까지는 제가 뭐 당연히 예측은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암호화폐 가격이 안 좋은 이유 자체가 도널드 트럼프와 이 시진핑 주석의 뭔가 대립 관계 때문에 무역 전쟁이다, 관세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 40조 원 넘어가는 청산이 또 있었고 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서 지금 ETF가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김프도 지금 꽤 많이 껴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불확실성은 놓여 있는 건 맞지만 이제 10월 말에 조만간 에이펙 행사가 경주에서 열리죠. 그때 이제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가 만나서 어떻게 보면 또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겠죠. 근데 그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확률로 이제 좀 관세를 협상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이 정부의 셧다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기간이 35일 정도였어요. 지금 벌써 한 3주가 넘어가긴 했지만 그때 당시 이제 도널드 1기 행정부였는데 지금 2기 행정부 들어와서 또 다시 한번 최장 기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11월 어느 시점에는 이제 셧다운도 해결이 돼서 다시 규제 기관이 정상화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단기적인 부분은 좀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건 맞지만 시간이 조금씩 연말로 감에 있어서 점점 더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하고 정상화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한 번 더 나아가서 현재 글로벌 유동성 지표 M2 통화량이라든지 최근에 실물금이 엄청나게 올랐죠. 뭐 1온스당 역대 최대치를 찍으면서 개인들이 구할 수 없는 시대까지 가고 있는데 결국에 역사적 사이클을 봤을 때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 또 10월 말에 연준의 FOMC 회의가 있어서 25bp 금리가 내려갈 텐데 그렇게 돈이 들어오게 되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이동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실물금이 항상 정고점을 찍고 나서 좀 횡보를 하고 하락하게 되게 되면 비트코인이 후행성으로 따라가는 그런 역사적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미뤄봤을 때 올해 연말까지 좀 시기를 놓고 내년 1분기까지 좀 여유롭게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지금 현재 매력적인 매수 타이밍 천천히 DCA 하면서 수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4년 주기 사이클은 아직 유효한가요? 어떤 축으로 보느냐에 따라 깨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뭐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암호화폐 사이클 자체는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하죠. 하지만 그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여전히 4년 사이클로 쭉쭉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크게 봤을 때 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반감기 사이클은 깨지진 않았다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반감기 다음에 1분기가 좋았다, 4분기가 좋았다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은 깨졌죠. 이 점을 미뤄 보았을 때 유동성 사이클 자체가 조금씩 밀리면서 반감기 사이클에 대한 뭔가 엇박자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난이도가 정말 역대급 어려워졌어요. 돈 벌기가 정말 어렵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패닉셀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가격보다는 가치에 집중을 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위프트와 리플의 경쟁 구도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최근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막 나오고 있죠. 구글에서 뭐 유니버셜 레저를 만들어서 뭐 리플과 경쟁을 한다는 둥 혹은 이더리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컨센시스에서 리니어2라고 하는 이더리움 레이어2가 스위프트와 손을 잡으면서 뭔가 리플과 경쟁을 한다는 둥 이런 기사들을 하나씩 뜯어서 어떤 구조의 영역이고 리플과는 어떻게 원천 기술조차 다른지를 보게 되면 사실상 그들이 만든 언론 프레임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컨센시스에서 만든 리니어 이더리움 레이어2 같은 경우도 사실상 영지식 증명을 이제 스마트 컨트랙에 넣으면서 결제에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메인 포인트고 구글의 유니버셜 레저도 마찬가지로 이 클라우드 영역 자체를 금융과 연결시키게끔 지금 이제 인프라망에 블록체인을 삽입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상 리플이 스위프트망을 지금 초점 두고 있는 이 글로벌 송금망과는 완전히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경쟁이라기보다는 공존으로서 블록체인 생태계 영역이 커져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리플이 17년도처럼 다시 급등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프랙탈 관점에서 보게 되면 17년도와 18년도 초반에 굉장히 XRP가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현재 그 시기 패턴과 2025년, 26년 패턴과 굉장히 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개미털기의 중간 과정 자체가 워낙 잡음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대규모 청산도 있고 매크로 이슈 자체도 불확실성에 놓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느 정도의 현금 포션은 조금은 남겨두면서 꾸준히 나만의 DCA 전략 그 주기에 따라서 투자를 이어가는 게 알맞은 투자 리듬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